네, 이 시각 현재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6차 비상경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그럼 기획재정부 1차관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분과별 점검 내용, 최근 경제 동향 및 대응반별 리스크 점검 내용, 한국판 뉴딜 법 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 계획 보고에 이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중심 규제 혁신 방안,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한국판 뉴딜 관련 주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지난 7월 14일 확정 발표했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추진 현황을 지속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 각 분과별로 핵심 과제 추진 실적, 부처 간 협조 필요사항,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보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 과제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를 중심으로 핵심 과제 논의 및 관계부처 간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분과별 점검 내용 외에 한국판 뉴딜 법 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 계획도 보고되었습니다. 그간 경제계, 당, 정부는 한국판 뉴딜 관련 법 제도적 장애 요인을 발굴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도 개혁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지난 8월 13일 첫 회의 이후에 총 170여 개의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법제도 개혁 TF와 뉴딜 당정 추진본부 논의 등을 거쳐서 관련 내용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후 확정된 과제 중에서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법률의 재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당 정간 긴밀히 협력하여 근본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회의 안건으로는 논의되지 않았으나 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한 세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 지원 방안은 후속 조치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뉴딜 펀드 조성 방안이 발표된 이후 많은 국민들께서 큰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고 계시고 시장에서도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여 다양한 민간 뉴딜 펀드 상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뉴딜 펀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하에 사전 준비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책형 뉴딜 펀드와 관련된 투자 가이드라인을 9월 말까지 마련하여 정책형 뉴딜 펀드의 투자 대상 분야와 업종 등을 제시하고 뉴딜 분야별 사업 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한국판 뉴딜 사업과 뉴딜 펀드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디지털, 그린 뉴딜 분야에서 양질의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판 뉴딜 자문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에서는 지난 9월 8일부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자문단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판 뉴딜 자문단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중점 추진 필요 과제,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정책 제언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이미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집행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책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3차 추경 예산은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9월 8일까지 두 달 동안 총 4.8조 원 중에서 3.4조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디지털 뉴딜은 2.4조 원 중 약 1.6조 원, 그린 뉴딜은 1.2조 원 중 0.9조 원, 안전망 강화는 1.1조 원 중 0.9조 원을 집행하여 모든 분야에서 집행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사업 추진 등에 더욱 관심을 갖고 보다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큰 폭의 경기 위축을 경험했던 우리 경제는 4월 이후에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7월 이후에 수출 부진이 크게 완화되면서 3, 4분기에 본격적인 경기 반등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중순 이후에 코로나19 재확산세와 이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간 회복세를 보여온 대중교통 등 이동지표가 8월 중하순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된 가운데 숙박, 음식, 여가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지표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월, 3월 1차 확산기와 비교해 보면 방역 생활화,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 등으로 소비 위축 속도는 다소 완만한 모습이나 소비 비중이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영향 확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영업 제한 조치가 시행된 업종들의 경우 매출 감소폭이 1차 확산기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4차 추경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서 이들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방역 노력 등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졌고 이번 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완화된 만큼 향후 상황은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경제중대본을 중심으로 생명과 민생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OECD에서는 중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망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 이후 그간의 회복 흐름 등을 반영하여 6월 전망 대비 1.5%포인트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국가별 편차는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금년 성장률 전망이 큰 폭으로 개선되며 세계경제 전망 상승을 견인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 남아공, 아르헨티나 등 주요 신흥국들은 성장률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년 성장률 전망은 마이너스 1.0%로 8월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시보다는 0.2%포인트 하향 조정되었으나 6월 전체 OECD 회원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전망 대비로는 0.2%포인트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8월에 비해 상향폭은 다소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한 수준이며 위기 이전과 비교한 2021년 GDP 수준도 우리나라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권고와 관련하여 OECD는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 취약계층 집중 지원,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대부분 한국판 뉴딜, 2021년 예산안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망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4차 추경 및 경기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여 경기 반등 및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리스크 대응반별 주요 보고 내용입니다. 금융 리스크 대응반에서는 금융시장 동향,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포함된 금융지원 프로그램들이 추석 전에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권 등과 함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산업 기업위기 대응반에서는 최근 수출 실적 및 전망, 업종 분야별 동향 및 지원 현황 등을 점검 보고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이후 대면 활동 감소 여파로 섬유, 전시, 공연, 외식업 등 분야의 매출 감소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업계와의 적극적 소통 등을 통해서 기업애로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고용위기 대응반에서는 3차 추경사업 등 기존의 고용안정대책 추진 상황과 고용유지, 가족 돌봄 제도에 대한 보완 조치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급휴직 요건과 유급휴가 훈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돌봄 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최대 10일 연장하여
총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 고용평등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중심 규제 혁신 방안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10대 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및 중소기업 현장 부담 정비 총 88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10대 산업 분야 규제 혁신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의 감소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금년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 가동 후 시설 검사도 신속히 제도화하겠습니다.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료,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 모델을 창업 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 내일 채용공제 특례 허용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중심으로 작지만 도움이 되는 45건의 규제 정비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 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현행 중소기업 규제 영향 평가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 부분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는 지난주에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12.4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극복과 동시에 코로나19로 경제, 사회 전반에 비대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적응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디지털 뉴딜에 포함된 과제를 구체화하는 한편 추가 신규 과제도 촘촘히 발굴하였습니다. 우선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소 도입, 스마트 상점 10만 개, 스마트 공방 1만 개 보급 등을 통해 소상공인 생업 현장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교육의 강화, 상생협력 확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 기술 이용 촉진 등을 위해 정책자금 4천억 원, 특례보증 2천억 원을 지원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간편결제 시스템 구축 확산 등 디지털 전환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건의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님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입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사회 전 분야에서 비대면 디지털화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환경도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상공인에게도 비대면 디지털 흐름에 적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긴급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 극복을 지원하면서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제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간 대한민국 동행 세일 등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판매 등 디지털 방식을 활용한 소상공인 비즈니스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영 서비스 혁신, 매출 증대의 성공 사례가 나오는 등 디지털에 대한 고무적인 인식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6차례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대책이 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하드웨어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소상공인 성장, 혁신 1.0이었다면 이제는 비대면 디지털화 흐름에 대응한 소상공인 성장 혁신 2.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생업 현장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대면 판매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전통시장에 온라인 배달, 무선 결제, VR 지도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25년까지 500곳 조성하겠습니다. 외식업, 카페, 미용실 등 소상인 사업장에 IoT, AR, VR, AI, 로봇 기술, 온라인 등을 적용하여 경영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을 25년까지 10만 개 보급하고 소상공인의 라이브 커머스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작업 위주 생산 공정에 자동화 기기, 데이터 수집 연계를 위한 기초 단계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 공방을 25년까지 1만 개 보급하여 제품 품질과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하나의 상권의 디지털 전통시장, 스마트 상점, 슈퍼, 스마트 공방 등 디지털 기술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5년까지 5만 명을 목표로 현장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활용도가 낮은 과밀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 교육, 체험, 실험이 실습이 가능한 디지털 교육장을 22년까지 8곳으로 대폭 확충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 교육 채널인 가칭, 같이 삽시다 에듀를 신설하는 등 온오프라인 교육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자발적 상생 협력 기업, 즉 자상한 기업 확산과 함께 협력이익 공유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400억 원 상생 협력 기금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에게 20만 개의 키오스크, 디지털 결제 단말기 등을 보급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 배달 플랫폼 협의회 구성 운영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간 협력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준비된 창업, 업종별 디지털 역량 강화와 디지털 기반 업종으로의 전환을 통한 성장 및 재기까지 소상공인 생애 주기별로 디지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활용을 위한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AI 기반 예상 매출액 고객 분석, 업종별 유망 상권 추천 등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1년까지 100만 개 이상의 간편결제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23년까지 간편결제 가맹점을 200만 개로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수수료 인하도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 기술 이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화 정책 자금 3천억 원, 스마트 장비 구입 자금 1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기부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내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 전환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생업 현장이 스마트해지고 디지털 격차 해소, 상생문화 조성을 통해 골목 상인도 글로벌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통해 올라온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투데이 이지민 기자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입점 소상공인 간 협력 이익 공유 모델 발굴이 2018년 11월 발표된 협력 이익 공유제 내용인가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중기부 차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들 간의 협력 이익을 공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 온라인몰의 구매액 일부를 오프라인상의 대리점과 공유하는 협력 이익 사례가 화장품 업계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리점을 통해서 고객은 화장품을 체험하고 그리고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화장품 인터넷몰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대리점과 화장품 인터넷몰이. 그래서 화장품 인터넷몰에서 발생하는 구매액의 일부를 대리점과 공유하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몰을 통한 협력이 공유제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부는 이러한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이러한 자발적인 상생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추가로. 예, 지금 상생협력법에 특히 협력이 공유제 모델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에도 재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산업중기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상생협력을 통한 자발적인 협력유익 공유제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도 저희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질문입니다. 상생협력 기금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단말기 20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상생협력 기금 잔액이 얼마 정도이고 이 중에 몇 %를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대책에 담은 400억 원 상생협력 기금은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를 위한 단말기, 키오스크와 같은 단말기를 지원할 목적으로 신규로 매년 100억씩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상생협력 기금과 관계없이 신규로 조성되는 금액이고 전액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장세희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많이 담겼는데요.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부담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정책 외에 추가로 고려 중인 대책이 있으신지요? 그 질문하신 대로 이번에 그 세액공제를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6월 말에서 연말까지 확대되는 그런 방안이 이제 발표가 됐고 아마 조특법 개정이 되면 실행이 될 겁니다. 이러한 그 세제 지원 외에도 저희가 상반기에 그 사회적으로 일어났던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사회적인 하나의 운동으로 캠페인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다시 한번 활성화를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온라인 대화방에 올라온 마지막 질문입니다. 머니투데이 김은남 기자입니다. 오늘 한국판 뉴딜 안건으로 논의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 상한 폐지 법안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 의원 입법으로 상한 폐지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 발의와 다른 점이 있는지 포함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 소위 RPS 비율이 지금 현재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에 대응한 중장기 수요 확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대로 법률 신재생법에서 RPS 의무비율 상한을 10%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10% 이상의 비율 상향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개선 방안은 21년에서 22년까지 RPS 비율을 1%포인트씩 상향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법정 상한 10%를 없애고 그 비율을 시행령에 비율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신재생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데 이 의원 입법안이 이제 9월 국회에서 법안 소위에서 논의될 때 정부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에서 입법이 법률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 내용에 대해서 따로 지금 발의되어 있는 정부 의원 입법과 별도로 정부 입법을 제출할 계획은 없습니다. 의원 입법이 법안 소위에서 논의될 때 간단히 설명드린 그런 정부 입장에 따라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남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뉴딜 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은 다음 주 중 확인 가능한 것인지 주요 기조 포함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가이드라인을 지금 초안을 가지고 관련 부처들이 관련 부처 그다음에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확정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가이드라인은 결국 이제 정책 펀드들의 투자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뉴딜 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넓게 투자 가이드라인에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투자 가이드라인은 분야를 중심으로 어느 분야 아주 큰 카테고리로 분야를 좀 설정을 하고 그 분야 내에서 이제 품목들을 좀 사례를 이렇게 적시를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도 이제 사실 이제 모든 것을 그렇게 사전적에 그 가이드라인에 담을 수가 없어서 그 가이드온 좀 모호한 부분은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까지 그 담아서 9월달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